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14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옵션 반길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에 3,240선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결국 오늘은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23선에서 중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815선에서 오늘 중가 형성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좋았는데 특히 나스닥이 못 올랐는데 러셀 2000, 다우 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셀 2000이 단기적으로 오른 거냐 아니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중소형주가 가는 거냐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좀 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된 얘기가 많긴 하지만 지금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미러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네. 요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대주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혹은 뭐 지난주부터 시작된 소위 이런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위험자산을 선호하게 되느냐? 급격히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하고 그리고 또 아마도 미러 간의 정상회담 할 때 전쟁이 종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은 위험인데 그 위험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미러 간의 정상회담 중에서 종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 그러면 또 급격히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미러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면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죠. 종전 합의. 나름의 종전 방향으로 가면 2차 회담 갈 겁니다. 근데 2차 회담 없다. 그럼 종전 합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저의 의견,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은 종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젤렌스키나 뭐 각 정상들 또 우리나라 온 국민이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게 뭘까? 푸틴이라는 이 정상이 원하는 게 뭘까?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도 역시 정상으로서 절대 영토를 내주는 조건으로는 종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뺏고자 하고 우크라이나는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뺏기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종전이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종전이 된다면 예를 들어 푸틴이 원하는 영토는 100인데 그래도 한 20 정도는 받고 영토를 받고 종전한다. 이건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랬을 때 젤렌스키조차 20 정도는 내줄게라고 의사결정할까? 왜냐하면 양 정상이 각자의 국가에서 국내 정치가 또 있기 때문에 영토를 뺏고자 하지만 뺏을 수 없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종전 합의에 도출을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종전 합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 두 가지 중에 무게 중심을 저는 종전 합의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이 랠리가 종전 불발되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을 실추시키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코인 버리고 주식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전쟁이 계속 남아있는 건 거예요. 지금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실제 종전 합의에 도출한다. 지금과 같은 랠리가 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 새벽이 되면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시장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러우 협상에서 된다 안 된다 중에서 트럼프가 모은 거잖아요. 이제 네. 젤렌스키도 없이 그냥 모아서 종전을 자기들끼리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결국 트럼프가 계속 협박을 하는 게 안 하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evere consequences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받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걸 번역을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후과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후과가 뭘까요? 관세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세 전쟁이에요. 그거 말고 특별한 카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장기전으로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 2022년부터 25년 지금까지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었던 것은 돈줄이 있었던 것인데 돈줄이 누구였냐?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싼 가격에 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너 왜 러시아산 원유 자꾸 쓰냐? 너 그럼 상호관세 더 세게 부과할 거야. 근데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 관세를 어차피 높은 관세 부과받는데 거기서 높아짐에 따라서 대미 수출 시장을 잃는 것보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더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상호 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10%, 20%포인트 더 높아져도 그게 센 공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겠다. 돈줄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종류의 조치. 경제 제재인 건데 그 경제 제재에 따른 실질적인 후폭풍은 누가 경험했나요? 22년에 경제 제재 발동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그 경제 제재에 따른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떤 충격이죠?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이나 뭐 그밖에 뭐 금융 제재나 이런 것들을 가동할 수 있겠지만 그런 후과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틴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영토를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기나긴 전쟁을 해왔는데 전쟁을 멈춘다? 그러면 전혀 면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산식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정말 2025년, 26년은 지정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정학적인 논리로 판단했을 때 이 스트롱맨 푸틴도 영토를 받지 못하고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의견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의 종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파급 영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러 정상회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두 번째 코너에서도 또 한 번 좀 다뤄보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이야기로 좀 화제를 돌려볼게요. 어제 시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다라는 요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나오면서 지금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완벽하게 다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과 비정상적인 판단,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판단은 같은 어떤 지수를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라는 인물,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저라는 인물을 뭐 어떤 시청자분들은 아 못생겼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잘생겼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얼굴을 놓고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CPI 데이터가 전월이 2.7이고 이번 달도 7월도 2.7%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CPI만 보면 맞아. 물가 상승 랠리가 멈췄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원 CPI를 보면 전월이 2.9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3.1%였어요. 이건 너무나 심각하게 급등한 겁니다. 근원 물가가 급등하는 건 기조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헤드라인 CP는 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시장의 기대치가 근원 CPI가 3.0%였거든요. 기대치마저도 초과했고 전월보다도 여러분 0.2%포인트가 급등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할 때 한 가지 논리적인 해석은 물론 CPI보다 PCE를 고려하겠지만 연준 위원들은 근원 PCE를 봅니까? 헤드라인 PCE를 봅니까? 근원 PCE를 봅니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헤드라인 CPI와 다른 길을 보여줬다. 그러면 뭐를 놓고 우리는 더 판단을 해야 돼요? 근원 CPI를 놓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가 급등 우려예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관세가 채 물가에 반영되기 전 단계인데 근원 CPI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한 이야기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PI를 기여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헤드라인 CPI가 왜 안 올랐느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게 반영된 겁니다. 근데 근원 CPI에는 에너지 가격이 빼는 거거든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은 발표치가 0%예요. 에너지 가격은 마이너스예요. 이 두 가지를 빼고 계산하는 게 근원 CPI예요. 그러면 정말 CPI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똑같으니까 아무 충격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저기 보면 4 있잖아요. 4. 항공료 4. 네. 이 여름에 시즌이어서 여행 다니느라고 항공 서비스료 올라간 거라서 저건 일시적이야. 저거 빼고 나면 4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뺄 수 있겠지만 자, 항공료는요. 네. 항공 서비스니까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항공료와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것들은 근원 서비스 물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여서 쟤를 빼면은 코어가 많이 안 오른 거다. 이래가지고 시장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게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근원 서비스, 지금 항공 서비스 가지고 얘기하려면 네. 458가지 품목 가지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네. 우리 물가를 계산할 때 458가지 품목별로 얘기해야 돼. 이게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 근원 물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오른 거 안 오른 것만 따져가면 오른 게 이렇게 나타났는데도 이거밖에 안 올랐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의 의견도 자의적으로 여러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원 서비스 물가의 가장 많은 기여도가 뭡니까? 렌트비예요.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주거비 상승률도 3.7%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근원 물가가 올랐다. 근원 서비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요. 근원 상품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원 물가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원 상품 물가를 봐야 되는데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일까요? 근원 상품 물가인 거예요.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채 물가에 반영되기도 전 단계인데 근원 물가가 0.2%포인트나 반등했어요. 전월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프 보여주시면 근원 CPI 데이터가 3%대를 초과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보세요. 기조적으로 3.3, 25년 1월에 3.3%를 기록한 이후로 3.1%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기조적으로 물가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이 지표인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CPI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은 어쨌든 9월엔 금리 인하할 거야.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 12명의 투표로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12명의 구성상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발표되든 무조건 금리 인하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일단 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고용은 고용대로 안 좋고 제가 이것을 이중 쇼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중책무인데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가 이중책무인데 이중 두 가지 분야에 쇼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다 달아나는 거예요. 물가라는 토끼도 달아나고 있고 고용이라는 토끼도 달아나고 있어요. 근데 통상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물가부터 잡는 겁니까? 고용부터 잡는 겁니까? 그 두 마리 토끼 중에서. 근데 연준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언제나 우선순위 없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용부터 잡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일단. 그게 의견이 다 갈리는 겁니다. 갈리는 거예요. 고용부터 잡느냐, 물가부터 잡느냐. 보통은 물가부터 잡죠. 예. 왜냐하면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물가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그러면 물가 다 잡혔네. 그러면 그제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라는 수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 기조도 그랬던 겁니다. 물가 안정의 흐름을 보면서 물가 안정의 흐름이 됐는지 그걸 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거의 두 개로 갈려가지고 뭐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개로 갈려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고용 안정이 우선이냐, 최대 고용이 우선이냐, 물가 안정이 우선이냐.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주장이 근거만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 필요하다. 왜? 고용 쇼크가 심각하니까. 그리고 뭐 물가는 일시적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반대로 금리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냐. 여기서 금리 인하했다간 물가는 더 치솟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이 둔화되는 걸 감안해야 되는 것이다. 이 후자가 통화 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 가보셨습니까? 로비에 가시면 큰 그 간판 같이 나무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큰 글귀. 사자성어.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있다고요? 물가 안정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은 정책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에 부합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분열된 혼돈의 FOMC 위원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매겨서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결국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건이 안 팔려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물건값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고용을 지금은 쳐다봐야 될 때지 물가 쳐다볼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더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5번 인하가 다 반영이 이미 끝났잖아요. 시장 반영에서 네네. 2년짜리 금리랑 이제 3.25까지 내려가 버린 상태인데 상단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표가 된다면 그게 다시 백해서 금리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년께 한 25에서 50bp 정도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도 빠지고 다 뭐 코인도 빠지고 리스크온 다 빠지고 거기에 앞에서 말씀하신 러시아 종전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우리는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네요. 자, 그 부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표현이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계속 유동성 장세예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위험한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 장세는 그 위험이 터지면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이 어떤 구간에서 나올까?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 터지지 않으면 유동성 장세로서 지금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동성의 힘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논리 중에 통상적인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뭐냐?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압박하면서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이렇게 11명이나 11명. 지명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걸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때 현역 FOMC 위원들을 거론했어요. 그럼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보우먼 부의장, 은행 감독국 부의장이에요. 그리고 제펄슨, 필립 제펄슨 부의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립 제펄슨 부의장이 두 번째입니다. 서열상. 그리고 보우먼이 세 번째입니다. 서열상. 근데 이 세 명 다 연준 이사 세 명 다 연준 의장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지명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더군다나 여기서 쿠글러 이사가 사임했고 지난 FOMC 때 아예 참석을 안 했죠. 그거부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임했고 사임한 후 그 대타를 미란으로 지명했죠. 자, 그러면 9월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버널스만 보면 위원들만 보면, 그러니까 연준은행 연방준비은행 총재 말고요, 7명의 연준 이사로만 놓고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나머지 2명만 조용한 거고요, 3명이 조용한 거고, 나머지 연준 이사 4명,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토퍼 월러, 다음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보우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펄슨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란 트럼프의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겁니다. 왜? 나 지령받았거나 차기 연준 의장이 돼야 돼요. 다만 차기 연준 의장이 돼야 되는 상황 하에서 논리가 다른 겁니다. 기존의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강조했던 인물들이 오히려 이 고용 충격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서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둘 다 지지받을 만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을 하는 근거로서 이 고용 충격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사결정도 상당 부분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상 의견을 드린다면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그럼 7명 중에 3명이 동결이고 4명이 인하다라고 했을 때, 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오늘 마침 빅컷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다. 그럼 7명이 삐걱거리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나머지 연방준비은행, 지역은행 총재들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뉴욕 사정 다르고 클리브랜드 사정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금리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버널스는 보통 같은 이 의견이 합치된 결과였는데 이번에 32년 만에 처음 합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잭슨홀 미팅 때 금요일 밤에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강하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큰 또 폭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야, 이 통화 정책이 과연 독립성 맞아? 그러니까 연준 의장 후보군들이 다 독립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트럼프에 충성심 있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인 이 연준에 대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포인트 드린다면,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연방준비은행 이 페드가 마치 뭐 중앙은행이 아닌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앙은행은 맞습니다. 근데 지분 구조상 미국 주요 IB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소유주 구분으로 보면 민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성 발행과 또 금리 결정이라는 이 중앙은행의 책무, 이것을 갖고 있는 법에 의한 Federal Reserve Act에 기초한 중앙은행은 맞습니다. 연준도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뭐 BOJ나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중앙은행인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탈금융자산 성격이 좀 강했었는데 이제는 주식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도 디지털 자산이래.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코인은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인 거고요. 비트코인은 자산인 겁니다. 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 또 관심 가지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그런 일종의 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은 아닌 겁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의 주식은 자산이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자산 시장은 위험 자산입니까? 아니면 안전 자산입니까? 위험 자산이죠. 주식 시장은 위험 자산이 아니 위험 자산이죠. 공격적 투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투자했을 때 원금을 훼손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반면에 리스크도 높은 겁니다. 리스크도 높지만 수익성도 높게 기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금은 안전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긴다. 그러면 주식 시장처럼 비트코인 시장처럼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집중되는 것이죠. 지금은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생겼고 또 9월에는 금리 인하 확실히 있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역시 유동성 장세가 소위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더리움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온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금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 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이제 그 법안들 발표되면서 증시 양도세 기준 완화되고 또 그다음에 배당세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세법들이 부자감세 논란이 있으면서 네. 주가가 이제 약간 횡보세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희가 얘기할 때 기세가 꺾였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기세가 꺾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세가 꺾였죠. 실제 기세가 꺾였습니다. 또 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좀 들여다봤을 때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25년 한 해는 미국 경제도 관세 전쟁에 따른 부메랑을 경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일본도 얼마 투자, 유럽도 얼마 투자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자가 언제 단행될까요? 올해일까? 올해는 아니에요.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로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세를 낮게 적용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 투자 약속, 그게 다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가 GDP의 구성입니다. 그럼 설비 투자가 단행되고 건설 투자도 조선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단행되고 건설 투자가 단행되고 이게 신규 투자입니다. 투자가 단행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럼 고용이 기반이 되면 소득이 안정적이 되니까 경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찾아오냐?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트럼프가 주장하는 J 커브죠. J 커브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25년 올해는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실물 경제적 부작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면 국내 설비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메커니즘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 대미 투자를 계획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를 단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만큼 그곳에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내 설비 투자는 줄어요. 그럼 이게 실물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 지형이 미국 예외주의인 거예요. 또 역시 2026년부터 또 미국 예외주의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 기대감도 실물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는 계속 저성장인데 저는 오늘 그 소비 쿠폰 발행에 따른 뭐 민간 소비 회복을 보여주는 실물 경제 경기 동향 발표된 거 저도 확인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우리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올해 성장률 몇 % 나오는지를 관심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올해 성장률을 0.8이냐 0.6이냐 1.0이냐 이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올해 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년 거 보자. 내년, 내후년, 5년을 들여다보자.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대한 후폭풍 속에 우리 정부는 올해 성장에 집중을 한다면 될까? 제가 정치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정책이 맞는가? 한 단위 투자도 올해 경기 부양이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어떤 산업을 찾고 그것을 거머쥐기 그리고 많은 투자가 해외로 떠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대책, 성장 정책, 경기 진작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책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많은 투자자들도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일종의
그 세법 개정을 기점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꺼진 거죠. 꺼졌는데 꺼져놓고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투심이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물 경제가 한번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는데 코스피 5천은 가고 실물 경제는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구조를 찾아서 투자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코스피 5천이라는 장밋빛도 좋지만 그 장미가 피어날 수 있는 그 토양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좁게 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간밤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81%대 폭등했습니다. 웹툰 엔터는 엠넷 전용관을 통해 디즈니의 작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마블, 스타워즈, 20세기 스튜디오의 인기 지식 재산이 웹툰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월가에선 디즈니처럼 까다로운 IP 보유자의 승인을 받은 건 웹툰 플랫폼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라면서 다른 주요 IP 보유자들도 웹툰과 협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먼저 오늘 탑코 미디어가 17%대 급등하면서 2,150원에 마감했습니다. 미스터블루도 오늘 11%대 오르면서 1,782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핑거스토리도 오늘 2%대 강세, 미투온과 와이랩이 각각 6%, 2%대 오름세 보이면서 일제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미래산업으로 바이오와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기반 첨단 산업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소에너지를 국정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먼저 두산 퓨얼셀은 오늘 5%대 오르면서 26,150원에 마감했고요. 비나텍이 11%대 급등하면서 32,650원, SJG 세종이 5%대 올랐고 범한 퓨얼셀과 S퓨얼셀이 각각 2%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부터 의료 영상 진단 기업 레드넷, 유전체 분석 기업 템퍼스 AI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현재 주가는 66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1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56억 달러, 영업이익은 70억 달러로 88.2%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44.9%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특히 비만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 매출은 52억 달러로 68% 넘게 증가했고 젯바운드는 34억 달러로 172%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최대 620억 달러, 조정 EPS는 최대 23달러로 높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발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경쟁사 대비 낮게 나오면서 주가는 이틀 동안 19%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복용 편의성과 다양한 적응증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고 이번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레드넷입니다. 현재 주가는 6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2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억 9,8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늘었고 영업이익은 3,090만 달러로 흑자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 6.2%를 달성했습니다. MRI와 CT 같은 고단가 촬영이 늘고 테크 라이브 원격 진단 기술 도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지난 7월 콜브 라디올로지를 인수해 뉴욕 거점 5개 센터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디지털 헬스 부문 매출은 1,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는데 AI 기반 폐, 유방암, 전립선 진단 제품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19억 5,500만 달러, 조정 에비타를 2억 9,100만 달러로 두 번째 상향 조정했고 설비 투자 계획도 1억 7,5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템퍼스 AI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는 68달러였는데 간밤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목표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69달러 선이고요. 2분기 매출은 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9.6% 증가했는데 핵심 사업인 유전체 분석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15% 이상 급증했고 데이터 서비스 부문도 30% 넘게 늘면서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 분석 소프트웨어를 승인받고 엠브리 제네틱스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판토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진단과 예측을 돕는 AI 모델을 개발 중인데 향후 데이터 구독과 모델 개발로 약 2억 달러를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 효과가 반영되면 주가 반등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바로 15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자리라고는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 정상은 빠진 채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회담을 2차 회담을 위한 테이블 세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거의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은 더 이상 2차도 안 본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과연 이번 회담이 종전의 문을 열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류한수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러 정상회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저희가 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예. 정상은 빠진 채 회담이 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은 휴전이든 정전이든 가장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3자가 대면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역시 체급이 딸리는 강대국에 비해서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쳇말로 애들은 빠져. 애들이 빠져야지 어른끼리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의기투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우리나라 갑자기 사인할 때 정전 그렇죠. 휴전 사인할 때 우리 없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예, 예,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구나 지금. 예, 거기서 예. 빠졌구나. 사인할 때 빠지나 보다 정전하면서 되게 좀 이제 아쉬운데 예. 어쨌든 2차 회담 앞두고서 이제 테이블 세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예, 결국 예. 이제 푸시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노벨상도 타고 싶고 하고 그렇죠. 싶은 거 많으니까 석유값도 예. 맞춰야 되겠고 예. 이렇게 푸시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건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전에 오신 분께서 이거는 합의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보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푸틴도 아주 그 개성이 강한 인물이고 트럼프도 정말 개성이 강한 인물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21세기 초엽을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두 분의 그 협상의 결과로 21세기 중엽과 후엽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많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합의를 도출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게 될 순간을 내일 앞두고 있게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협상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한데도 미러가 만나게 되는 이유가 사실 예.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를 좀 제재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렇죠. 지금 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협상 중에 이 러시아 관련된 제재 이야기들도 좀 테이블에 많이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지금 오늘날만 따져보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측의 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쿠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입니다. 3년 동안 엄청난 강도의 제재에 시달려 왔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이렇게 병합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때 휘우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체질 개선을 좀 해놔가지고 사실 기저체력을 길러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도 잘 버텨왔고 워낙 큰 나라라서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듯하고요. 사실은 뭐 그런 경제 제재보다는 결국은 그 유라시아 대륙 더 크게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세력 조정을 하고 절충을 하고 할 것인가를 놓고 단판 승부를 할 듯합니다. 최근에 근데 러시아 제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미국이 러시아랑 제재를 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또 예, 제2차 예. 제재를 하겠다 예. 이러면서 걸려든 게 또 인도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제재들도 그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인도로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뭐 답답한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인도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좀 확실히 또 느낀 게 뭐냐면 옛날과 같은 일극 체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그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은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극일 뿐이고 결국은 뭐 인도,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여러 개의 극이 존재하는 상황이 될 듯한데요. 처음은 제가 그 볼 때 그러니까 인도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인도가 어떻게 뭐 허장성세할지 모르지만 저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러시아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브라질한테도 통하지 않고 있고요. 인도한테도 통하지 않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체면이 구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거 다 합치면 브릭스겠네요. 그렇습니다. 브릭스 맞습니다. 전체가 한 나라라고 보면은 미국이랑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브릭스다 이런 예,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합의를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 뉘앙스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듯하지는 않고요. 그죠? 근데 예. 이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조건을 양쪽에서 제시를 할 거잖아요. 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그럼 이제 둘이 제시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좀 낮더라도 어떤 거를 양쪽에서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좀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종전이나 정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 상황에서 종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벤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내일 또 쉬는데 예. 이제 미국 시장은 또 다 이제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라면은 이제 패스가 되고 종전이 되고 어떤 예. 경우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조건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뒷배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3년 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지속해 왔는데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뭐 바이든 때 얘기고 나는 이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은 명확할 것입니다. 지금 동쪽의 그 전체 영토 20%에 해당하는 지역을 뺏기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달라 이런 입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침공해올 가능성이 있으니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줘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뭐랄까요 보장해 달라 이런 입장일 텐데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척적인 관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푸틴 대통령은 일단 동쪽 영토 20%를 차지한 것을 자기 땅으로 삼고 싶어 하고요. 이미 그 지난해에 헌법을 개정해서 러시아 땅으로 선언을 하고 거기 산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까지 부여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토 문제도 그렇고 결국 그 푸틴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나 증상일 뿐이다. 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과 러시아 진영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국인데 이 중립 정도를 지켜주면 좋았을 텐데 중립을 지켜주지 못하고 2014년 이후로 철저하게 서방 지향적인 그 입장을 보이면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중립국이 되거나 최소한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두 대통령이 철저히 대립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을 들어줄까 하는 문제로 결국 이 회담의 성과가 나올 텐데 감히 예상하건대 저는 크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내치고 러시아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 15일에 있을 회담에서 전격적인 뭐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진 않겠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이익보다는 러시아의 이익을 두드라는 성향을 보이면서 결국은 그 앞으로 있을 대타협의 징검다리로 설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예. 뭐 성과는 없었지만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서 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예. 러시아 쪽에 손을 잡겠다라는 게 지금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크게 보면요, 사실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그 살펴보자면요, 유라시아 대륙에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두 말썽장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그 중국이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유라시아 대륙의 두 말썽쟁이를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 아니면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만한 그 상황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에 그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러시아가 미국에게 대들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벌여가지고 뭐 최소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힘을 모아서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집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뭐 러시아와 중국을 놓고 저울질을 할 때 미국한테는 중국이 더 강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트럼프랑 푸틴이랑은 좀 친하지 않았었나요? 친하죠. 예. 네, 친했었는데 예. 이제 그래서 둘이 모여서 뭐를 어떻게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자라는 결론을 지을 건가 이런 저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거든요. 뭔가 예, 둘이 예. 협의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해야 제가 말을 듣겠니? 뭐 예. 이런 거를 협의하는 자리고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은 그래서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미국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가까지 올라가면 진짜로 힘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래도 저는 포지티브하게 보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안 될 거다 이거 거의 이런 분위기로 쭉 몰고 가시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두 인물이 워낙 개성이 강한 인물이고 해서 사실은 이 국익만 따지자면은 이 아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아주 강한 실권을 가진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타협을 이루면은 가능할 텐데요. 그래도 사실은 이런 대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최소한 두 번, 세 번의 뭐랄까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러면 러시아 쪽에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 쪽에서 취하게 된다면 예.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제재들 좀 풀어주는 것들 이야기도 예.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예. 뭐 이 회담 이후에 예. 식료품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은 뭐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가고 있는 제재를 뭐 일부 풀어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곡물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흑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국한된 이해관계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요. 더 큰 문제가 제기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일에 열릴 정상회담의 그 장소가 바로 알래스카거든요. 네.
왜 하필 알래스카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러시아 예, 영토였던. 러시아 영토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맞았는데 사실은 북극 항로 개발에 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그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그 주된 그 물류 루트가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양 그다음에 그 뭐랄까 동남아를 거쳐서 이 극동까지 오는 거였는데 하여튼 지금 그뭐 기후 교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많이 녹아서 예전에는 1년에 항행할 수 있는 달수가 뭐 두어 달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얼어 있는 달수가 그 두어 달밖에 안 되고 그 절반 이상의 기간을 그 항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북극해를 통해서 가면요, 이 루트의 길이가 3분의 1을 줄어들고요. 물류 비용도 30%당 그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이 북극해 항로 개발을 주도해왔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천상 그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맨이고 이익을 추구하는데 특화된 인물인데, 사실은 뭐 그 한 3, 4개월 전을 돌이켜 보면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쵸, 맞아요. 내지는 뭐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돌출 행동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북극 항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은 이 21세기 중후엽을 가름하는 중요한 경제 루트가 바로 북극 항로가 될 것 같고, 여기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로 그 의기투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저는 알래스카에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국한된 어떤 뭐 제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카드가 더 중심 주제가 돼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또는 휴전을 포커스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명은 사업적으로 예. 합의를 좀 볼 거고 예. 그것이 이제 북극 항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대한 플랜 B가 북극 항로일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예. 이제 합의가 안 될 거다라고 다들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합의를 안 됐지만 뭔가 다른 걸 줘야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트럼프는 이제 북극 항로나 이런 플랜 B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예, 예, 사실은 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쇼맨십이 강한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전직이 그 KGB 요원이었지 않습니까? 속내가 어떤지 그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그렇게 상반된 스타일의 정상이 만나서 어떤 그림을 그려질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력은 미국이 훨씬 크지만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그 푸틴 대통령이 쥐고 있는 패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건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할까요? 더 많은 그 이권을 양보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희생해서 러시아의 입지를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해 항로에 관한 타협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견제하는데 함께 하자. 내지는 우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온 힘을 쏟을 텐데 러시아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뭐 중립이라도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의 미국의 양보가 그러니까 푸틴이 볼 때 얼만큼 자기 성에 차다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전황이 상당히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한데요. 휴전에 동의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좀 서로 으르렁 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예.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상황을 예, 저희가 예.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 규제에 나섰고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대출받기 어려워졌다는 말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목돈을 쥐고 사는 게 아닌데 대출 규제가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서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이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대출 참 어렵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소액 대출도 참 간절하실 텐데요. 최근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또 예금담보대출로 확산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풀팩 강현옥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앞서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지만 대출 규제 이후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7월 1일부터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시행이 됐는데 정말 실제로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고강도의 627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이제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는 굉장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주담대 등 가계대출 주담대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627 대책의 효과와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3단계의 효과는 조금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도 증가폭이 4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주담대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의 잔액 자체도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그래서 이 신용대출이 왜냐하면 627 대책 이 규제로 인해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6억 원 이하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차주별 상환 능력에 맞춰서 연소득 범위 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총량은 낮아지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대출 총량이 작아지면 기본적으로는 경기 부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미 이 경상 성장률 범위를 저희가 연초에는 3.8%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해서 그 가계대출 총량 규모도 이 3.8%에서 좀 더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 범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의 증가폭도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27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내려왔고 그에 한해서 은행의 총량도 원래 이제 하반기에 나가려고 했던 총량 대비해서 50% 감축, 그다음에 정책자금 대출도 25% 감축하자 해서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같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용대출 금리는 또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잘 아시다시피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자의, 그러니까 대출자의 신용과 소득을 보고 나가는 것이 이제 신용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있으니까 신용대출보다는 다소 안전한 그런 대출이라고 판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지금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대출보다 높아져 있는 신용대출과 주택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훨씬 많이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627 대책이나 스트레스 DSR 등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형성하는 요소 자체가 조달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에 각 차주별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최종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되는 건데 이 가상금리를 함부로 낮추지 못하는 게 가상금리를 낮춰서 그 신용 차주의 대출 금리가 낮아져 버리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 받기가 좋은 환경이 열려버리면 가계대출 총량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금리는 조금 올리고 또는 낮아지는 그 폭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였다면 지금 한 4.23%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4%대 중후반에서 지금 4%대 초반까지도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소폭 자체가 신용대출이 훨씬 많이 됐다. 즉 그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폭 감소되었을 뿐인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제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이 신용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은 그런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거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저거 화면 보다가 네. 느낀 건데 왜 저쪽에 KB은행만 저렇게 혼자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런데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총량이 남아 있겠죠. 아, 총량이 남아 있으면 네, 왜냐하면 각 금리가 은행별로, 낮은 거예요. 네, 지점별로 지금 총량이 다 월별, 분기별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써 있으니까.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이 끝났어요. 거의 이제 3분기 영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거의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 모집인에 의한 그러한 접수권은 전부 다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일부 지점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총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금리는 어느 정도 낮아 있어야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도 만약에 그러면 총량이 차진다 그러면 다시 금리가 오를 겁니다. 그럼 네. 그런 건 어디 찾는 앱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비대면 앱 같은 걸로 보셔도 되는데 보통 요즘에는 금융 소비자분들의 그 대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넓어지셔서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도 많이 알아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앱 같은 걸 보셔도 많이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점도 본인의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은행을 잘 찾아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시중 은행들이 네. 정부 정책에 상당히 좀 협조적으로 네. 하면서 사실 대출도 좀 많이 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네. 근데 또 8월 들어서는 다시 또 대출 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시중 은행들 중에서는 뭐 이제 대출 중단에 나선다라는 네. 요 이야기들도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 그 은행들이 이제는 이제 눈치가 끝났으니까 올리자 이거는 아니었고 6.27 대책 전에 사실은 접수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접수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접수 후에 잔금이 1, 2개월 이후에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6.27 대책 이전에 본계약건이 이제 잔금 실행이 되면서 돌아왔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도 사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수익 구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문턱을 조금 낮춰준다라든지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든지 다른 대출은 조금 유하게 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총량이 차면 다시 좀 대출 문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 받기는 어려워졌으나 좀 이제 그 각 은행별로 지점의 목표 성장치 그 범위 내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품 등을 잘 팔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한도와 금리를 찾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아까 이제 대출 네. 모집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대출 모집인이면은 대출을 중개해 주는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은행에 내가 직접 가서 가는 거랑 네.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가는 거랑 비교를 하면 네. 왠지 대출 모집인한테 가면 더 금리가 높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아. 직접 싸야지 직구를 해야 더 싸지. 네네네. 중간에 낀 사람이 있으면 여기 네. 이제 수익을 나눠줘야 아, 되니까. 그런데 왜 대출 모집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 그다음에 우리 같은 소비자가 간다고 쳤을 때 은행에 네. 직접 가는 것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광고 같은 게 아. 들어오면 저는 이제 스팸이라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게 진짜로 금리가 낮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유용한 그런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네. 이 대출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 밖 영업 창구의 영업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은행과 함께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계약 형식으로 맺어져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이 그 당행 상품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상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출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융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대출의 한도, 금리, 조건, 상환 조건 등을 두루 여러 금융사와 상품을 비교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한도가 막 늘어나거나 금리가 막 낮아지거나 오히려 높아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은행 내에서 원래 영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금리와 한도 그리고 그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출 그러한 금리 한도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애꿎은 피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요즘에는 대출 상담사 조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연합회에 보면 대출 모집 상담인의 그 상담 번호가 있어요. 등록 번호와 함께 그 성함을 넣으면 어느 법인의 소속이어서 어떠한 대출 경력이 있고 이력이 있고 위반 이력이 있는지까지 모두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 규제하고 또 은행권도 여기에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의 풍선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담대 대출은 좀 막히는 반면에 대신해서 어쨌거나 또 대출을 받아야 네, 되는 네.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금담보대출로 지금 좀 눈이 많이 네.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달에만 지금 예금담보대출 잔액 뭐 9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네. 이런 뉴스들 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계대출 규제의 저는 역효과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소비,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즉 대출자의 상환 능력, 즉 DSR을 계산해서 대출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이 바로 이 예적금 담보 대출입니다. 즉 내가 기존의 부채가 조금 있고 또는 소득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적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시 일회성으로 쓰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DSR에 막혀 있는 분들도 일부 금액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리로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예적금 담보 대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는 포함되나 차주 개인으로 봐서는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계산을 해서 나갈 때는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예적금 담보 대출이 있다고 해서 나의 모든 대출 한도를 없애거나 DSR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게 예적금 담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그 예적금 담보 대출도 다 부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적금 담보 대출 자체를 받을 때는 DSR을 보지 않고 일시성으로 잘 나갈 수 있지만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른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을 때는 이 예적금 담보 대출도 DSR 범위에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예금을 해지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금 담보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적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찾아야 금리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다라든지 보험약관 대출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여러 가지 실적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느 정도가 돼야 내가 이러한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중간에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넣었던 금액도 다 못 찾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약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점수를 실컷 쌓아놨는데 이걸 청약 담보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점수 자체도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보 대출을 활용을 해서 급한 자금은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효과는 계속 가져가려는 그런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다 보면 네. 정부가 대출 총량을 자꾸 건드리는 방식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밖으로 좀 빠져나가려는 부작용들이 좀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좀 열려 있지만 그래도 연소득 범위 내로만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금리가 이제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너무 신용대출로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사실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그래도 담보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차주가 부실해지면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실차주 등록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대출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적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연소득 범위 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받았다가 그 이후에 나는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제도권 밖의 사금융까지도 손을 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밖에 뭐 P2P나 그 대부업 이런 거를 쓰시게 되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도 좋지 않고 굉장히 신용 거래 이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내가 은행 내에서는 제도권 내에서는 대출을 못 받고 나는 대출이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제도권 밖 사금융 밖에 손을 못 대는 경우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줄이는 것보다는 그 차주의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는 잘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대출 총량 규제에만 있지는 말고 그 차주 자체적으로 상환 능력이라든지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근데 네. 그런 와중에도 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신용 사면에 나선다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금융 갔다가 신용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제 없애주는 게 신용 사면인 거죠. 신용 사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신용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는 다음 달 30일부터 성실 상환 연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없애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해서 이번 연도 말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했던 분들이 그걸 다 갚으면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동안에는 열심히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신용평가 회사에 5년간은 그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이 일부 은행에 가거나 카드 발급을 할 때는 그 주민등록 번호를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의
모든 신용 거래 이력, 그다음에 연체 이력이 뜨기 때문에 대출 받는 것도 힘들고 카드 발급도 힘들고 연장도 힘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도 드러나기 때문에 연체했던 사람들이 성실 상환을 했다는 전제하에, 즉 올해 말까지 다 갚으면 연체 이력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는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으로 네. 뭐 신용 인플레이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네. 또 결국에는 이미 한번 높아져 있는 네. 이 대출 규제의 문턱을 더 높인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뭐 서민들 비롯해서 네.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용 사면으로 인해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체 이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가 이 고객이, 즉 대출자가 그동안에 연체를 했는지, 성실 상환을 했는지, 은행에 성실하게 또는 연체 없이 아무런 피해 안 주고 잘 대출을 갚아왔는지를 보는 것이 그 신용 점수고, 그걸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은행에서는 신용 점수를 보면서 대출이 나갔는데,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사면을 해줘 버리면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도 한 번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용 점수 1000점 만점이면 예전에는 은행에서 한 5, 600점이면 한 중저 신용자가 이렇게 판별을 했는데, 요즘에 한번 가보시면 그 중저 신용자 판별하는 기준 자체가 7, 800점대로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미 신용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체제 자체를 100% 신뢰는 못한다라는 은행권의 인식 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져서 이번에 신용 사면까지 들어와 버리면 아예 연체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서 연체를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기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실 상환을 통해서 그동안 조금씩 신용 점수를 올려왔던 분들도 그러면 나는 안 갚아도 됐던 거 아닌가? 어차피 나는 사면해 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분들의 고통도 굉장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대출이라든지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고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역차별 현상은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신용 사면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거나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이 가계대출 총량에는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규모 자체가 한 324만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다 갚으신 분들은 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들 정도 올려준다고 해서 사실 뭐 전 금융권적으로 큰 위기가 올 거냐, 그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좀 덜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전액 상환하는 연체 차주에 한해서만 굉장히 핀셋 정책으로 계속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대출과 관련된 거는 뭐 용어들도 어려워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홀린 듯이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간밤 미증시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는 미증시가 계속 좋잖아요. 오늘 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밤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는 휴일이지만 내일 네. 이제 소매 판매랑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저희 계속 봤던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러 정상회담이 있어서 뭔가 이벤트들이 좀 있는 한 주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내일 휴일은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기존에 모여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라서 변동이 심할 것 같아서 이제 약간 포지션을 좀 오늘 정도에 좀 줄여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꼭 저희가 쉴 때 꼭 많은 이벤트들이 네.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